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러시아의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의 새의 죽음입니다. 1858년에 집필을 시작한 이 소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관계와 죽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찰한 톨스토이 문학활동 초기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새의 죽음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었다. 대로를 사륜마차 2대가 경쾌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앞선 마차에는 2 여인이 타고 있었다. 한 여인은 차림새로 보아 귀부인처럼 보였는데 호리호리한 몸매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여인은 귀부인의 몸종으로 불구스레한 얼굴에 윤기가 흘렀고 뚱뚱한 편이었다. 하녀의 색바랜 모자 아래로 짧고 마른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해진 장갑 아래로 엿보이는 붉은 손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올렸다. 주단 숄로 감싼 하녀의 넉넉한 가슴은 건강하게 들썩거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벌판을 쏘아보던 날카로운 검은 눈매가 여주인에게 머물렀다가 곧 마차 구석구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펴보았다. 선반 위에 놓인 여주인의 모자가 하녀의 얼굴 앞에서 흔들렸다. 하녀의 무릎 위에는 강아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2 발을 마차 바닥에 놓인 짐꾸러미 위에 올려놓았다. 2 발이 짐꾸러미와 부딪히는 소리가 스프링이 삐걱대는 소리와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뚫고 북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여주인은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2 눈을 감고 있었다. 등받이 방석에 맡긴 몸이 가볍게 흔들렸고 보일 듯 말 듯 상을 찌푸리며 기침을 참으려 애썼다. 그녀는 하얀 나이트캡을 쓰고 있었고 핏기 없이 가는 목에는 푸른 머플러가 둘러져 있었다. 기름을 발라 매끄러운 금발의 머리카락은 양쪽으로 똑바로 나누어져 모자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눈처럼 하얀 얼굴색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안색은 그녀의 품이 있고 아름다운 자태마저 앗아가 버린 것 같았다. 뺨과 광대뼈는 결핵 때문에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 들떠 있었다. 얇은 속눈썹은 그 윤곽마저 사라져버렸고 여행용 외투로 움푹 꺼진 가슴을 덮고 있었다. 비록 2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로감과 신경질 그리고 만성질환의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하인은 마부석에서 등을 기댄 채 졸고 있었다. 임시로 고용한 마부는 경쾌한 목소리로 땀투성의 말들을 재촉하며 뒤에 따라오며 소리치는 사륜 포장마차인 바루쉬의 마부를 이따금씩 살펴봤다.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는 2대의 마차는 석회가 섞인 진흙길에
평행한 자국을 남겨놓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쌀쌀하게 느껴졌다. 축축하게 젖은 안개가 들판과 길에 떨어지고 있었다. 마차 안은 화장수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환자가 마차에 머리를 기대며 살며시 눈을 떴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이 반짝거렸다. 짙은 눈빛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또 그래?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간혹 그녀의 다리를 건드리는 하녀의 외투 끝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냈다. 손이 가늘고 예뻤다. 그녀의 입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마트리오샤는 두 손으로 외투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힘차게 엉덩이를 끌어올리며 여주인에게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앉았다. 그녀의 건강한 얼굴이 밝은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환자의 아름답고 짙은 눈이 하녀의 몸짓을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좌석을 움켜쥐고 살짝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힘이 부족해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시 그녀의 입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에서 오는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날 좀 도와주겠어? 아니야. 필요 없어. 혼자 해보겠어. 이 쿠션들만이라도 등 뒤에 받쳐두지 않으면 좋겠어.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 쿠션들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줘. 여주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하녀를 쏘아봤다. 마트리오샤도 여주인을 쳐다봤다. 아랫입술이 빨갛게 되도록 꼭 깨물었다. 깊은 한숨이 여주인의 가슴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한숨으로 끝나지 않았다. 곧 발작적인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옆으로 돌려버렸다.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발작성 기침이 멈추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았다. 두 대의 마차가 마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트리오샤는 포동포동한 손을 숄 아래에서 꺼내며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귀부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지? 휴게소예요, 마님. 그런데 왜 성호를 그었지? 교회가 있어요, 마님. 환자인 여주인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때마침 바로 앞을 지나고 있던 커다란 마을 교회를 온눈으로 응시하며 가슴에 천천히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두 대의 마차가 휴게소 앞에 거의 동시에 멈추어 섰다. 환자인 귀부인의 남편과 의사가 바루슈에서 뛰어내린 후 곧바로 사륜마차 쪽으로 달려왔다. 의사가 귀부인의 맥박을 재어보며 프랑스어로 물었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프랑스어로 물었다. 여보, 피곤하지 않아요? 잠깐 마차에서 내리겠소? 마트리오샤는 짐꾸러미를 한쪽으로 주워 모은 다음 구석 쪽으로 당겨 앉았다.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환자가 대답했다. 걱정 말아요. 어떻게 하나 똑같아요. 난 내리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마차 곁에 잠시 있은 후 휴게실로 들어갔다. 마트리오샤도 마차에서 뛰어내려 발끝으로 진흙길을 건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아픈 여주인은
아직 마차 옆을 떠나고 있지 않던 의사에게 얇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아침 식사를 안 할 이유는 없죠. 의사가 천천히 그녀에게서 떨어져서 휴게소 계단으로 서둘러 뛰어가자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건강이야. 그들에겐 아무런 상관도 없겠지. 그들은 모두 건강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든 똑같을 테니까. 남편은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는 의사를 보자 말했다. 여기야, 에두아르드 이바노비치. 내 여행 가방을 가져오도록 했네. 그렇게 하면 집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의사는 밝은 미소를 띠고 두 손을 비벼대며 대답했다.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어. 남편이 한숨과 함께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런데 집사람은 어떤가? 자네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같은 상태로는 이탈리아는 고사하고 모스크바까지도 가지 못할 거야. 특히 이런 날씨엔 더 그렇지.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남편은 손으로 눈을 눌렀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옮겨오는 하인이 눈에 띄자 소리쳤다. 이쪽으로 가져오게. 의사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다. 도중 어딘가에서 멈춰야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집사람을 말리려고 해보지 않은 말이 없을 거야. 우리 재력에 대해서도 말해봤고 집에 남겨둬야 했던 자식들에 대해서도 말해봤고 심지어는 내 사업에 대해서도 말해봤네. 하지만 집사람은 요지부동이었어. 그저 외국에서 살려는 계획만을 세워두었지.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말이야. 하지만 집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면 그것 때문에 죽고 말 거야. 자네 집사람은 지금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바실리 드미트리. 사람은 폐 없이는 살 수 없어. 게다가 폐를 다시 자라게 하는 방법도 없어. 슬프고 힘든 일인 것은 알아. 하지만 어떡하겠나. 그녀가 마지막 날까지 편하게 살고 가도록 해주는 것이 내 책임이고 자네 책임이야. 지금 필요한 것은 고의 신부야. 하느님. 집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내 기분이 어떨지 짐작이라도 해봤나?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지만 난 진실을 말해줄 순 없어. 자네도 지금 집사람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 의사는 고개를 의미심장하게 저으며 말했다. 적어도 그녀에게 길이 얼어붙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설득해보게. 어쩌면 여행 중에 이 일이 닥칠지도 몰라. 관리인 딸이 외투를 머리부터 뒤집어 쓰면서 소리쳤다. 악시우샤? 악시우샤. 관리인 딸은 발끝으로 진창인 뒷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따라와. 쉬르킨스카야 부인을 보러 가자. 그분이 폐병에 걸리셨대.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나 봐. 난 아직 폐병에 걸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악시우샤도 문지방에서 뛰어내렸다. 두 소녀는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들은 살금살금 마차 곁으로 다가갔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환자가 그들에게 얼굴을 살짝 숙여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에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외면해버렸다. 관리인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어머, 저런. 저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변하셨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악시우샤, 너도 봤지?
악시우샤도 맞장구 쳤다. 맞아, 너무 말랐어. 다시 한번 가보자. 우물에 가는 척하면서 슬쩍 보는 거야. 너도 봤지?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려 했지만 난 똑똑히 봤어. 마샤, 너무 안 됐지 않니? 마샤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진짱길이 지겨워. 결국 둘은 집 안으로 돌아갔다. 병색이 완연한 기부인은 혼자 생각했다. 그래, 내가 추악하게 변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서둘러야 해. 서둘러 해외로 나가야만 해. 해외에 가면 건강이 금방 회복될 거야. 남편이 입에 무언가를 가득 담은 채 다가오며 물었다. 여보, 기분이 어때요? 아내는 못마땅한 기분이 들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이야. 게다가 입에다 먹을 것을 가득 담고 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투덜대며 대답했다. 별일 없어요. 하지만 여보, 이런 날씨에 여행을 계속하다가 당신 건강만 악화될까봐 걱정이야. 에두아르드 이바노비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분노의 침묵만을 지켰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길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에게도 훨씬 나을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하군요. 만약 당신 말을 듣지 않고 진작에 출발했더라면 지금쯤엔 베를린에 있었을 것이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했을 거예요. 여보, 대체 어쩌자는 거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전에 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잖아. 하지만 앞으로 한 달만 기다리면 당신도 훨씬 괜찮아질 거야. 내 사업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아이들도 데리고 떠날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은 건강하지만 난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라고. 이런 날씨에 만에 하나라도 당신 건강이 길에서 악화된다면 한 달만 연기하면 적어도 우리는 집에 있을 수 있지 않소. 기부인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집에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집에서 죽으라고요? 그러나 죽음이란 낱말에 그녀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애원하고 미심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남편은 눈을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색이 짙은 귀부인의 입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찌푸려졌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없이 마차에서 멀어졌다. 아내가 소리쳤다. 난 꼭 갈 거예요. 그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쥐고 낮은 소리로 힘없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들판과 길마저도 잿빛으로 우울해 보였다. 가을 안개는 더 짙어지지도 더 옅어지지도 않았다. 질적대는 대로와 지붕과 마차와 마부의 양가죽 외투 위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단조롭게 떨어져 내릴 뿐이었다. 그러나 마부들만은 무심하게도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면서 마차를 손질하며 기름칠하고 있었다. 마차는 떠날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마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부는 마부들이 휴식을 취하며 요기를 하는 곳인 이즈바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집 안은 따뜻했고 후덥지근했으며 어두웠다. 게다가 사람들 냄새와 빵 굽는 냄새, 양배추 냄새, 양가죽 옷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서너 명의 마부가 이 집 안에 있었다. 요리사는 화덕 옆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화덕 위에는 양가죽으로 온몸을 가린 환자 하나가 누워 있었다. 허리에 가죽 채찍을 매단 젊은 마부가 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크베오드로 아저씨, 크베오드로 아저씨. 마부 하나가 물었다. 왜 그러니 수다쟁이야? 무엇 때문에 페드카를 찾는 거야? 네 마차에서는 벌써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젊은 마부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벙어리 장갑을 고쳐 끼며 대답했다. 아저씨 장화를 좀 빌리고 싶어서요. 내 것은 다 달았거든요. 아저씨가 잠들었나요? 아저씨, 크베오드로 아저씨. 그 소리에 가냘픈 목소리가 대답했다. 창백한 얼굴이 화덕 위로 보였다. 무슨 일이냐? 말라빠진 넓적한 손이 외투를 걷어내고 있었다. 외투 아래로 뼈만 남은 어깨를 덮고 있는 더러운 셔츠가 보였다. 얼굴엔 핏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덥수룩하게 털이 자라 있었다. 마실 것 좀 갖다 주렴. 그래 무슨 일이냐? 젊은이는 그에게 조그만 물접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페드카 아저씨, 제 생각에 아저씨는 지금 새 장화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저씨한텐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환자는 지친 표정이 역력한 얼굴을 오칠한 물접시로 떨구고 안간 힘을 다해 조금씩 마셨다. 그 때문에 헝클어진 콧수염까지 구정물에 적실 정도였다. 마구 엉킨 턱수염도 깔끔하지 못했다. 움푹 꺼지고 흐릿한 눈동자가 힘들게 젊은 마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난 후 손을 들어 젖은 입술을 닦아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결국 외투 소매로 입술을 닦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렵게 코로 숨을 내뿜었다. 그리고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은 힘을 끌어모으려 애썼다. 젊은 마부가 말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이라도 했나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불행히도 밖은 온통 젖어 있고 저는 일을 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혼자 페드카 아저씨에게 장화를 부탁해야겠구나. 아저씨한테는 지금 장화가 필요 없을 테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저씨에게도 장화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제 뜻은... 갑자기 환자의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울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목에서 끌어나오는 기침을 요란하게 해대기 시작했다. 그때 요리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뛰쳐나오면서 방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래, 나도 저 사람에게 과연 장화가 어디에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이 화덕 위에서 꼼짝 못하고 기어 내려오지도 못한 게 벌써 2달째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 사람 가슴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장화가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저 사람하고 새 장화를 같이 땅에 묻어줄 생각은 아니겠죠? 하느님도 이렇게 말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 아주 오래전에 용서하셨어요. 저 사람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방이나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해요. 도시에 있는 병원 같은 곳으로 말이에요. 당신들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저 사람이 이 방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쳐요. 하지만 옮겨갈 마땅한 다른 방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도 이곳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휴게소의 관리소장이 이즈바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이, 세리유아, 빨리 나가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세리유아는 환자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뛰쳐나갈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환자는 기침을 하던 와중에도 그의 뜻을 눈빛으로 알려주었다. 마침내 그가 기침을 억누르고 숨을 가늘게 내쉬면서 말했다. 세르유아, 장화를 가져가도록 하거라. 그리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로 덧붙였다. 대신 내가 죽으면 묘석이라도 세워주겠나. 고마워요, 아저씨. 장화를 가져가도록 하겠어요. 대신에 비석, 묘석은 절대 잊지 않겠어요. 환자가 다시 힘들여 말했다. 자네들이 증인이야. 그리고 다시 몸을 구부리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마부 하나가 말했다. 그래, 우리 모두 들었어. 자, 세르유아, 서두르게. 너도 알겠지만 쉬르킨스카야 부인께서 편찮으시니까. 세르유아는 보기 흉하게 낡아빠진 장화를 잽싸게 벗어 나무 의자 밑으로 던져놓았다. 페드카 아저씨의 장화는 놀랍게도 그의 발에 딱 맞았다. 젊은 마부는 마차로 뛰어가면서도 새 장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세르유아가 마부석에 올라 고삐를 고르기 시작하자 다른 마부가 손에 기름통을 든 채 소리쳤다. 정말 멋진 장화인데 여기 기름이 좀 있어. 그 장화를 공짜로 얻었어? 세르유아는 외투 끝자락을 다리 뒤쪽으로 걷어내고 장화를 신은 두 발을 번쩍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왜, 샘나나? 그리고 세르유아는 채찍을 소리나게 휘두르며 말들에게도 소리쳤다. 물론 너희들도 샘이 나겠지. 마침내 두 대의 사륜마차는 손님과 여행 가방과 짐꾸러미를 싣고 짙은 가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차는 젖은 길을 뚫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한편 병에 걸린 마부는 숨 막힐 것 같은 화덕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가래를 뱉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편으로 돌아 눕자 기침이 멈추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며 음식을 먹었지만 누구도 환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밤이 되자 요리사는 화덕 위로 기어올라가 양가죽 겉옷을 환자의 다리 아래로 걷어주었다. 환자가 힘들게 말했다. 나스타샤, 화내지 말아줘. 곧 이 방을 떠날 테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 무슨 병인지 내게라도 말해보세요. 가슴이 갉아먹히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병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기침할 때 보면 목구멍에 상처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몸 전체가 망가졌어.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나스타샤는 외투를 곧게 펴 환자의 몸을 가지런히 덮어주며 말했다. 다리는 건초로 이렇게 덮어보세요. 그리고 나스타샤는 화덕에서 내려왔다.
밤새 이 집안은 초롱불 하나만이 밝혀져 어두컴컴했다. 나스타샤와 대여섯 명의 마부들이 바닷가 나무 의자에 흩어져 커다랗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오직 환자만이 가냘픈 기침 소리를 내고 간혹 가래를 뱉으며 화덕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따름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요리사는 다음날 아침 여명이 밝자 크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어제 멋진 꿈을 꿨어요. 크베오드로 아저씨가 화덕에서 내려와 땔감을 하러 가는 꿈이었어요. 아저씨는 이리 와봐라 나스타샤, 널 좀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무슨 힘으로 쪼개려고요? 라고 물었지만 아저씨는 도끼를 잡고 무척이나 빨리 나무를 쪼개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부스러기 하나 날리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 아저씨 아프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다 나았어 라고 말하면서 도끼 같은 것을 높이 쳐들어 난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잠에서 깼어요. 아저씨가 죽은 건 아니겠죠? 크베오드로 아저씨? 아저씨. 그러나 페드카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에서 막 깨어난 마부 하나가 말했다. 글쎄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야? 그때 불구스레한 털로 덮인 메마른 손이 화덕에서 떨어져 내렸다. 차갑고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부가 소리쳤다. 빨리 가서 관리인에게 알려. 죽은 것 같아. 페드카에겐 친척이 없었다. 그는 다른 지방 사람이었다. 다음날 마부들은 묘지 뒤에 새 매장터에 그를 묻어주었다. 나스타샤는 꿈에서 봤던 환상과 페드카 아저씨가 죽은 것을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는지 며칠을 두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다. 봄이 왔다. 도시의 젖은 길을 따라 개울들도 얼음덩이 사이를 빠른 속도로 파문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황급히 오가는 행인들의 옷 색깔과 목소리도 한층 밝아졌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에도 새싹들이 움을 틔우기 시작했고 산뜻한 산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정겨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온갖 곳에서 맑은 물방울이 맺히며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참새들도 쉴 새 없이 지저귀며 작은 날갯짓을 하며 날아다녔다. 양지 바른 곳, 담, 집, 나무 등 모든 곳이 활력과 광채로 가득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에도 젊음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간선도로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장원 앞에도 깨끗한 밀짚이 쌓여 있었다. 바로 그 저택에 해외로 서둘러 떠나려 했던 귀부인이 누워 있었다. 그 부인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다. 부인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문 옆에는 부인의 남편과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해 보이는 부인이 서 있었다. 긴 의자에는 고의 신부가 고개를 숙인 채 스톨로 무언가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한 구석에는 한 노부인이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의 어머니였다. 노부인 곁에는 하녀가 깨끗한 손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노부인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었다. 또 한 명의 하녀는 노부인의 관자놀이를 비벼주고 모자 아래로 흘러내리는 잿빛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고 있었다.
남편이 그의 곁에 서 있던 중년의 부인에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누이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집사람은 누이를 무척이나 믿어요. 누이는 집사람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고 있잖아요. 잠깐만이라도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님, 제발요. 그는 누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 했다. 그러나 누이는 그를 제지했다.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으로 몇 번이고 눈가를 훔쳤다. 마침내 그녀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이 정도면 내가 울고 있었다는 걸 모르겠지? 남편은 너무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노부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 떼지 않고 되돌아섰다. 불안한 표정으로 방 안에 서성댔다. 마침내 신부에게 다가갔다. 신부가 그를 쳐다봤다. 눈썹을 치켜 세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뻣뻣해 보이는 잿빛 수염마저 움찔거렸다.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다. 하느님, 어찌해야 합니까? 고의 신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수염과 눈썹이 다시 움찔거렸다. 남편은 거의 절망에 쌓여 소리쳤다. 장모님마저 저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 슬픔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장모님은 집사람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장모님을 좀 달래주십시오. 제발 장모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고의 신부는 일어나 노부인에게로 갔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인정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발작적으로 흐느꼈다. 잠시 후 노부인이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신부가 되풀이해 말했다. 인정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 교구에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마리아 드미트리 에브나보다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장사꾼에 불과했지만 그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약초 덕분이었죠. 바로 그 장사꾼이 지금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바실리 드미트리에비치에게도 그 장사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지요. 어쨌든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노부인이 말했다. 아니에요. 내 딸은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가시려는 걸까요? 다시 발작적인 흐느낌이 이어졌다. 결국 노부인은 기절하고 말았다. 환자의 남편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방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처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6살 난 꼬마였다. 꼬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동생을 쫓아가고 있었다. 유모가 물었다. 아이들을 할머니께 데려다 놓을까요? 아니야. 그분은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정신없다고 불평하실 거야. 꼬마가 아버지 앞에 멈춰 섰다. 한참 동안 아버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까불거렸다. 그리고 환호성을 내지르며 달려가다가 여동생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빠, 지금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한편 옆방에서는 남자의 사촌 누이가 환자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창문 곁에 서서 물약을 섞고 있었다. 태가 없이 끈이 달린 모자인 하얀 카포트를 쓴 환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앞뒤의 쿠션에 몸을 의지한 채 사촌을 물끄러미 바라다 봤다. 갑자기 사촌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제발 그만둬요. 나한테 죽음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요. 제발 날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줘요. 나도 하느님을 믿어요. 나도 죽음이 뭔지 다 안다고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정도는 알아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날 존중해 주었더라면 난 지금쯤 이탈리아에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어쩌면 지금쯤 몸이 회복되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남편에게 날 외국에 보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보신 그대로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것이 용서되기를 바래요. 꼭 용서받고 싶어요. 내 자신도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려 노력했어요. 나도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죄값으로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고통을 참고 견뎌보려 노력했어요. 사촌이 말했다. 그럼 고해 신부님을 들어오라 할까요? 용서를 받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테니까요. 환자는 고개를 떨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하느님,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사촌이 밖으로 나와 고해 신부에게 손짓을 해 보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자의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천사예요. 남편도 울었다. 신부가 환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잠시 후 고해 신부가 나왔다. 수토를 벗으며 머리를 매만졌다. 신부가 말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두 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촌과 남편이 환자 방으로 들어갔다. 환자는 가볍게 흐느끼며 성화를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좋아 보이는군. 고마워요. 지금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 날아갈 듯이 즐거운 마음이에요. 희미한 미소가 환자의 얇은 입술가에 번졌다. 환자의 말이 계속되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눈을 다시 한번 성화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을 손짓해 불렀다. 그리고 가냘픈 목소리로 투덜대며 말했다.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바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목을 쭉 내밀어 보이며 고분고분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 무엇을 원하오? 이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여의사들이 있어요. 그들이면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신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장사꾼,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누구를 찾아달라고? 죽어가는 여인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세상에, 당신은 정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그녀는 두 눈을 감아버렸다.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다. 환자도 의사의 손짓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촌은 얼굴이 돌리며 눈물을 감추었다. 환자가 말했다. 울지 말아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요. 그러시면 내 마지막 평안마저 빼앗는 거예요. 사촌은 그녀의 손에 입맞춤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입맞춤해 주세요. 죽은 사람이나 손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관에 넣어진 시체는 저택의 응접실에 안치되었다. 거대한 방에는 모든 문이 닫힌 채 신부 혼자만 앉아 있었다. 신부는 콧소리를 섞어 이상한 목소리로 다윗의 시편을 읽어내려갔다. 나뭇가지 모양의 은초대에 꽂힌 양초의 밝은 불빛이 사자의 흰 눈썹과 밀랍처럼 새하얀 두 손과 수위에 빳빳이 접힌 곳을 비춰주었다. 수위 때문에 무릎과 발이 섬뜩할 정도로 도드라져 보였다. 신부는 한결같은 어조로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다. 정적한 죽음의 방에서 신부의 목소리만이 울렸다 사라지고 있었다. 때때로 멀리서 아이들이 까불며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네 얼굴을 가리라.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하리라. 네가 그들의 숨을 빼앗으라. 그러면 그들이 사망하고 먼지로 돌아가리라. 너는 네 성령을 찾으러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지고 너는 지상의 진실을 새롭게 하리라. 하느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자의 얼굴은 위험 있고 준엄해 보였다. 그러나 너무도 차갑게 보이는 눈썹과 굳게 담은 입술에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는 똑바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준엄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을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사자의 무덤 위에 묘석이 세워졌다. 그러나 마부의 무덤 위에는 아직 묘석이 없었다. 오직 새파랗게 올라온 잡초만이 한 남자가 과거에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겨놓은 무덤 위에 솟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휴게소의 요리사가 말했다. 세르요아, 크베오도르 아저씨를 위해서 묘석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은 죄악이고 부끄러운 일이야. 넌 계속해서 겨울에 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나도 다 들었어. 어쩌면 아저씨가 너한테 그 이유를 물으려고 벌써 저승에서 돌아왔을지도 몰라. 네가 묘석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아저씨가 다시 돌아와서 네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세르요아가 말했다. 알았어. 내가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 약속한 대로 조만간 묘석을 마련할 생각이야. 1루블 반이면 묘석을 마련할 수 있어. 절대 잊지 않고 있다고. 조만간에 묘석을 세워줄 거야. 읍내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꼭 사오도록 하겠소. 늙은 마부가 거들고 나섰다. 너는 십자가라도 세워주어야 했어. 네가 꼭 했어야 할 일이었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야.
넌 지금도 그 장화를 신고 있지 않니? 그래요. 하지만 십자가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아저씨는 썩은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겠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썩은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다니 절대 안 된다. 조그만 성이라도 보이거라. 평소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가서 적당한 나무 한 그루만 베어오면 된다. 큰 나무도 필요 없어. 작은 것이면 십자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야. 멋진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경비원에게 보드카를 뇌물로 줄 것도 없다. 그까지 사소한 일로 보드카를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어제 나는 차축이 부러졌어. 그래서 숲에 가서 생나무 한 그루를 베어냈지. 그런데도 참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다음날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세르요한은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다. 섬뜩한 기분을 자아내는 짙은 안개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쪽부터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의 어슴푸레한 빛은 여전히 옅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땅에서는 잡초 잎새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늘로 우뚝 솟은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마저도 꿈쩍하지 않았다. 때때로 덤불 속에서 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고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한 숲속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숲 끝에서 들리면서 곧 사라졌다. 그런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꿈쩍도 않는 늙은 나무 밑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단조롭게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무 꼭대기가 이상한 모양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잎새들이 모어라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작은 새가 2번씩이나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곧 꼬리를 흔들어 대면서 다른 나무를 찾아가 앉았다. 도끼 소리가 점점 자주 울렸다. 수액이 묻은 하얀 부스러기가 이슬에 맺힌 풀 위로 흩어졌다.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가 흔들리며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곧 똑바로 세워지고 뿌리부터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시 나무가 기울어졌다. 나무 줄기에 가해지는 도끼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나무는 덤불을 핥히며 축축한 땅 위로 쓰러져 내렸다. 도끼 소리와 발자국 소리도 멈추었다. 작은 새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날아갔다. 새의 날개에 걸렸던 나뭇가지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른 가지들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개 속에 마련된 새로운 공간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다. 이윽고 햇살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비춰오기 시작했다. 땅과 하늘 모두가 환해졌다. 안개가 큰 파도처럼 골짜기를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반짝이던 이슬도 푸른 잎새 위를 굴러다녔다. 속이 비칠 듯이 새하얀 구름도 하늘의 길을 따라 흘러갔다. 새들이 덤불 사이를 날아다녔다. 저절로
행복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수액으로 가득한 잎새도 나무 꼭대기에서 즐겁고 만족한 듯 살랑거렸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들도 죽어 쓰러진 나무 위에서 천천히 위험어린 모습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